남대문 재래시장 골목 깊숙한 곳.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낡은 간판 하나가 있었다. 덕순의 설렁탕, 페인트가 벗겨져 희미해진 글씨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간판 아래서 73세의 김덕수는 오늘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커다란 무쇠솥에 사고를 우려내고 있었다. 덕수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설렁탕을 끓이는 그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사골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물의 온도를 살피며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아닌 예술가 같았다. 하지만 그 손을 자세히 보면 왼손 새끼손가락에 깊은 상처 자국이 있고 오른손 등에는 총상처럼 보이는 흰 흉터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것에 대해 물으면 덕수는 항상 젊었을 때 공사장에서 다쳤지라며 웃어넘겼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12살 외손녀 지은이가 꾸벅꾸벅 졸며 가게로 내려왔다. 아직 잠이 덜 깬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덕수는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을 차려주었다. 지은아,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지은이는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마시고 할아버지 뺨에 뽀뽀를 한 후 학교로 뛰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덕수의 눈빛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은이는 덕수에게 있어 단순한 외손녀 이상의 의미였다. 3년 전 그 끔찍했던 교통사고, 사위와 딸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던 그날, 덕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딸 미영이는 덕수의 전부였다. 젊은 시절 위험한 임무로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는 나라를 위해 일하셨잖아요 라며 이해해주던 딸이었다. 그런 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겨진 지은이를 바라보며 덕수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덕수는 인자한 덕수 할아버지로 통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왔고 돈이 부족한 손님에게는 공짜로 밥을 먹여 보내기도 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라고 걱정하는 옆 가게 사장에게 덕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사람이 배고파서 죽을 일은 없어야지. 그의 푸근한 성격 때문인지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김덕수라는 이름조차 사실은 가명이었다는 것을. 그의 진짜 이름은 김태준. 과거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던 특수부대 출신이자 대북 침투 작전의 전설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그는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무려 15년간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왔다. 북한 내 정찰 임무,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 해외 교민 구출 작전, 그의 손을 거쳐간 위험한 임무만 해도 20번이 넘었다. 덕수의 가슴 깊은 곳에는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박중사와 함께 DMZ를 넘나들며 목숨을 걸고
정보를 수집했던 동료. 이병장, 권총 사격의 달인으로 덕수의 등을 항상 믿고 맡겼던 전우. 그리고 함께 작전을 수행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김상사, 최일병, 한중위. 그들의 희생 위에서 덕수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다. 40세 생일을 앞두고 덕수는 마지막 작전에 투입되었다. 중동 지역에서 인질로 잡힌 한국인 기업인들을 구출하는 임무였다. 하지만 그 작전에서 덕수는 처음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것을 목격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천지 아이들이 교전 중에 휘말려 죽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고 결심했다. 더는 안 돼. 이제 그만해야 해. 그날 밤 덕수는 상관에게 전역 신청서를 냈다. 태준아, 내가 있어야 이 나라가 안전한 거야. 죄송합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덕수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훈장과 초창을 반납하고 김태준이라는 이름도 버렸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저녁 후 덕수는 먼저 딸 미영에게 갔다. 아빠, 많이 힘드셨죠? 딸의 따뜻한 위로에 덕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미영아, 아빠가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될게. 너와 지은이만 잘 지키고 살겠다. 남대문 시장에 자리 잡은 것은 그 다음이었다. 작은 가게를 인수하고 설렁탕 만드는 법을 배우며 덕수는 천천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갔다.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지은이와 함께 보는 저녁 시간, 딸과 사위가 놀러와서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이 모든 것들이 덕수에게는 그 어떤 성공적인 작전보다도 소중했다. 하지만 과거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덕수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가게 주변을 점검했고 낯선 손님이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손 위치와 표정을 살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면 온갖 상상을 하며 불안해했다. 할아버지, 왜 항상 걱정이 많으세요? 아니야, 지은아. 할아버지는 그냥 너무 소중해서 그래. 시간이 흘러 덕수는 점점 진짜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갔다. 과거의 날카로웠던 직감은 무뎌졌고 몸놀림도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덕수가 원하던 삶이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죽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 지은이의 웃음소리와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만이 그의 세상 전부였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요리사가 될 거예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에 덕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행복이었다. 과거의 김태준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로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김덕수일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그렇게 평온한 여생을 허락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야 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다시 한번 과거의 자신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12월의 매서운 바람이 남대문 시장 골목 사이를 휘몰아치던 어느 저녁, 평소보다 일찍 눈을 닫으려던 덕수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발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목적이 있는, 그리고 어딘지 위협적인 느낌이 드는 발걸음이었다. 덕수는 무의식 중에 손님이 앉는 자리에서 부엌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점검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가게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들어온 사내는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목과 팔뚝에는 룡과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특히 오른쪽 눈썹 위에 길다란 칼자국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강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남자는 명동과 남대문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폭력배의 실세였다. 그의 뒤로는 2명의 부하가 따라왔는데 모두 험상궂은 표정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야, 할아버지, 설렁탕 하나 줘. 강철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가득했다. 그는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소리를 내쉬었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정성스럽게 설렁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예민해진 감각은 이미 이 남자들이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강철의 오른손 주머니가 불룩한 것으로 보아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부하 둘의 걸음걸이를 보니 격투 경험이 있어 보였다. 아저씨, 빨리 안 줘? 강철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소리에 놀란 지은이가 2층에서 내려왔다. 학교 숙제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자 강철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그는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덕수는 가능한 한 빨리 설렁탕을 준비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고 김치와 깍두기를 곁들여 강철 앞에 내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덕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온화했지만 그의 눈은 강철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강철은 몇 숟가락 먹더니 이게 뭐야? 맛없어 라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릇을 비우고는 벌떡 일어섰다. 야, 할아버지, 계산은? 강철이 비웃으며 물었다. 8,000원입니다. 덕수가 정중히 대답했다. 그런데 강철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척하더니 갑자기 돈이 없네라며 웃었다. 미안, 할아버지. 다음에 줄게. 그러고는 나가려 했다. 덕수가 정중하게 그를 막아섰다. 손님, 돈을 내고 가셔야죠. 순간 강철의 표정이 돌변했다. 뭐? 이 늙은이가 감히 나한테? 그는 덕수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다. 73세의 노인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한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주변 상인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었다. 아니, 저 사람들 뭐야? 할아버지한테 왜 저래?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강철을 막지는 못했다. 그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강철은 쓰러진 덕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늙은이는 집에나 있어야지. 장사는 무슨 장사야? 덕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에 멍이 들고 손목이 쓰라렸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저런 놈은 혼쭐을 내줘야 한다는 과거 김태준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참아라, 평범하게 살겠다고 했잖아 하는 현재 김덕수의 목소리였다. 결국 덕수는 후자를 택했다. 괜찮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강철과 부하들이 나간 후 상인들이 몰려와서 걱정했다. 덕수 형님, 괜찮으세요? 저런 깡패들이 여기까지 와서. 덕수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지은이는 계속 불안해했다. 그날 밤 지은이는 할아버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오면 어떡해요? 덕수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흘 후에 벌어졌다. 강철이 이번에는 7명의 무리를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다. 야, 할아버지 안 계시네? 강철이 들어오더니 지은이를 발견했다. 어? 이 꼬마 혼자 있네? 덕수는 그때 재료를 사러 시장 안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게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들린 것은 지은이의 작은 비명소리였다.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야, 꼬마야. 몇 살이냐? 강철이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다. 12이에요. 이제 그만. 지은이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강철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12? 아직 너무 어리네. 하지만 예쁘긴 하다. 몇 년만 더 지나면 진짜 미인이 될 것 같은데? 강철의 거친 손이 지은이의 뺨을 스쳤다. 지은이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형아가 재미있는 걸 가르쳐 줄까? 어른이 되는 법 말이야. 강철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었다. 보스, 너무 어린 것 아니에요?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이때 덕수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가 본 것은 눈물을 흘리며 구석으로 쫓겨 들어간 지은이와 그녀를 향해 추잡한 손짓을 하는 강철의 모습이었다. 순간 덕수의 세계가 정지했다. 가슴 속에서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덕수를 보고 울면서 달려왔다. 강철은 지은이를 붙잡으며 덕수를 도발적으로 바라봤다.
할아버지 왔네? 손녀 참 예쁘던데? 내가 잘 돌봐줄게. 그 말과 함께 강철의 손이 지은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이었다. 덕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온화하고 인자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냉혹한 사리가 서서히 되살아났다. 공기 자체가 무거워졌고 강철의 부하들도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평생 폭력의 세계에서 살아온 그들조차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위기감이었다. 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의도적이었다. 73세의 몸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젊은 시절의 기민함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강철의 손목을 움켜쥔 그의 소나귀에는 놀라운 힘이 실려 있었다. 평범하게 살려고 했건만 덕수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화함과는 전혀 달랐다. 낮고 차갑고 어딘지 모를 위협이 담겨 있었다. 너희들이 결국 잠든 짐승을 깨우는구나. 그 순간 강철의 팔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뚝 하는 둔한 소리와 함께 강철의 비명이 시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아, 이 미친 늙은이가. 강철이 고통으로 몸부림쳤지만 덕수의 소나귀는 철갑처럼 단단했다. 지은이를 놓아라. 덕수의 명령은 차분했지만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강철은 분노로 눈을 부라리며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이 늙은이 죽여버려 당장. 5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나는 주먹을, 다른 하나는 발차기를, 또 다른 놈은 의자를 들고 공격했다. 하지만 그 순간 덕수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젊은 전사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첫 번째 공격자가 주먹을 뻗는 순간 덕수는 몸을 반 바퀴 돌리며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공격자는 자신의 힘에 끌려 앞으로 넘어졌고 덕수의 무릎이 그의 복부에 정확히 꽂혔다. 우욱 신음과 함께 첫 번째 적이 바닥에 쓰러졌다. 두 번째 놈이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덕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꿈치로 정강이를 가격했다. 끄악 비명을 지르며 그는 한쪽 다리를 붙잡고 깡충거렸다. 그 사이 덕수는 뜨거운 설렁탕 냄비를 집어들었다. 야, 위험해. 세 번째 공격자가 의자를 휘둘렀지만 덕수는 냄비로 의자를 막아낸 후 그대로 그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아, 뜨거워, 뜨거워. 그는 얼굴을 감싸며 바닥에서 뒹굴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양쪽에서 협공해왔다. 덕수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왼쪽에서 오는 주먹은 몸을 숙여 피하고 오른쪽 발차기는 팔로 막았다. 그리고는 번개같이 반격했다. 왼쪽 적의 명치에 정확한 한 방, 오른쪽 적의 목 옆 급소의 수도 찌르기. 2명이 동시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든 일이 불과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강철은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무슨. 하지만
덕수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를 건드리려 했던 강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닥을 울렸다. 내 외손녀에게 손을 대려고 했지. 덕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살기가 가득했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잠깐만. 나는 그냥 첫 번째 주먹이 강철의 복부에 파고들었다. 느린 듯하지만 전체 체중이 실린 묵직한 타격이었다. 강철의 몸이 고차로 굽어졌다. 우엑. 두 번째 주먹은 옆구리를 정확히 타격했다. 갈비뼈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철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세 번째 주먹은 명치를 향했다. 이번에는 강철이 완전히 숨을 쉬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게 내 외손녀를 건드리려 한 대가다. 덕수는 주먹을 내릴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철의 몸이 뒤로 밀려나며 시장의 철제 기둥의 등을 부딪혔다. 기둥이 진동할 만큼 강력한 충격이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괴물이야. 강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평생 폭력의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이런 압도적인 존재를 만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노인의 분노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단련된 살인, 기계의 정밀한 폭력이었다. 주변의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고 덕수에게서 나오는 살기는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할아버지, 지은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덕수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강철에게서 손을 떼고 지은이에게로 돌아섰다. 강철은 기둥에 기대어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다. 그의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은이를 안고 있는 덕수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분명 인자한 할아버지였지만 강철의 뇌리에는 방금 전에 차가운 전사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나머지 조직원들이 늦게 나타났지만 바닥에 쓰러진 동료들의 모습을 고고는 넋을 잃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이 할아버지, 설마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가? 아직 의식이 있던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쇠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지만 덕수의 발차기에 곧바로 벽에 내팽개쳐졌다. 두 명이 합세해서 공격했으나 순식간에 바닥에 뒹굴었다. 덕수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의 어설픈 공격을 모조리 간파하고 있었다. 공포가 전염되자 살아남은 조직원들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상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도망쳐. 결국 그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도망쳤다. 그날의 전투는 남대문 시장 전체에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었다. 7이 지나자 남대문 시장에는 다시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 상인들은 여전히 그날의 일을 수군거리며 이야기했지만 덕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덕수,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라는 속삭임이 골목골목을 따라 퍼져나갔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인 지은이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밤에는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 나쁜 사람들이 오면 어떡해요? 할아버지가 다치면 어떡하죠? 덕수는 지은이의 떨리는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지은이의 작은 손을 감쌌다. 걱정하지 마라, 지은아.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줄 테니까. 그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설렁탕을 끓였다.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사골을 우려내고 지은이가 좋아하는 만큼 깍두기도 넉넉히 썰어 놓았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린 설렁탕 한 그릇을 지은이 앞에 놓았다. 이 국물처럼 따뜻하게 할아버지가 항상 지은이를 지켜줄 거야. 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은이는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마셨다. 할아버지가 끓여준 설렁탕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자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흘 후 시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소문을 알려준 행인이 말하자 덕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강철의 잔당들이 아직 시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노리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덕수 씨. 전화를 끄는 덕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었다.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현재의 김덕수와 완전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과거의 김태준이 서로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결국 덕수는 확고한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을 내자. 그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옛 전우들을 떠올렸다. 박중사와 이병장,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동료들이었다. 덕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15년 전 마지막 작전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수첩에는 전우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중사, 나다. 태준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정말 대장님이세요? 15년 만이네요. 미안하다.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 박중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에 신뢰는 변하지 않았다. 어디서 만날까요? 이병장에게도 같은 전화를 걸었다. 권 총술의 달인이었던 그는 현재 사격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대장님 목소리를 다시 듣다니.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후 세 사람은 한강 둔치의 외진한 곳에서 만났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박중사는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병장은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박중사가 진지하게 물었다. 덕수는 지은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강철 조직의 위협,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두 전우는 말없이 들었다. 외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중사와 이병장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대장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리였다. 언제 시작합니까? 이병장이 간단히 물었다. 그날 밤 강철의 조직원 10명이 남대문 시장을 습격했다. 그들은 낮에 정찰을 마치고 덕수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침입했다. 하지만 어두운 시장 골목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덕수 혼자가 아니었다. 박중사는 여전히 날카로운 몸놀림을 자랑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3명의 적을 동시에 제압했다. 한 명은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했고, 다른 2명은 관절기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의 기술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이병장은 권총술의 달인답게 적들의 무기를 정확히 무력화시켰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칼날들이 그의 정확한 사격에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그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었다. 덕수는 강철과의 1대1 대결에 집중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다. 그는 과거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강철을 압도했다. 이제 끝이다. 덕수가 바닥에 쓰러진 강철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마라. 다음에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강철은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반항이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전투가 끝나자 덕수는 2층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지은이를 품에 안았다. 무서웠던 지은이가 울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박중사와 이병장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박중사가 조용히 말했다. 대장님이 찾으신 거네요. 진짜 행복을. 이병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우리는 다시 사라져 드려야겠습니다. 대장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덕수가 지은이를 달래며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진짜 친구는 필요할 때 나타나고 필요 없을 때는 방해하지 않는 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다. 상인들은 덕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모든 가게에서 음식을 준비해 왔고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덕수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시 설렁탕이나 끓여야지. 싸움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시장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그가 단순한 설렁탕집 주인이 아닌 외손녀와 시장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하지만 덕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웅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지은이의 환한 웃음소리였다.